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합자조합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합자조합. 익명조합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은, 하나 이제 계약 형태의, 그죠? 다시 말하면 민법의 계약이 한 특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특수한 계약의 형태도 하나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은, 조합 형태의 하나의 기업 모습입니다. 기업 모습.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기업은 회사법에서 5가지 회사의 종류가 있고요. 법인기업이죠. 그 외 공동기업으로는 이제 민법상의 조합이 있고 상법상의 조합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익명조합, 합자조합입니다. 그래서 계약 형태의 공동기업인 거죠. 그것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자조합의 의의를 가보시면요. 조합의 의의다. 의의, 그죠? 조합의 의의. 합자조합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 내용을 좀 많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조문 강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어떤 코멘트만 좀 하겠는데요. 이 합자조합은 어, 이렇게 상법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 법인 형태의 합자 회사 있잖아요. 이 합자 회사의 경직성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의 그런 모든 조합원들이 이제 무한 책임지는 거죠. 책임에 대한 어떤 무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기업 형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합자 회사에서는요. 유한 책임 사원하고 무한 책임 사원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한 책임 사원은 어떠한 경우도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또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강행 규정으로 이제 엄격하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 책임 사원도 얼마든지 어,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합의의 하에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합자조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합자조합은 합자회사와 법인 형태의 합자회사와 이죠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고 구성원이 여기는 조합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존재하는 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자회사 차이점은 어때요? 이 합자조합은 내부 관계에서 뭐 외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한책임조합원도 얼마든지 업무 계약을 하게 되면요 업무 집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는 계약으로 다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자 회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보시면 합자조합은 업무 집행자로서 그죠? 업무 집행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하고 출자 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서로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걸 말한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자 회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업무 집행도 무한 책임 조합원이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통해서 유한책임 조합원도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하고 빠르게 전문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내용까지 다 암기할 건 없어요. 없고 조합 계약에 가보면 이 조합 계약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법에 규정돼 있어요. 우리 이제 익명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조합 계약에 뭘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합자조합은요. 조합계약에 써야 될 법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계약에 일정한 법정 사항을 적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익명조합하고 민법상 조합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죠. 법정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합자회사 걸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 법인 형태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정관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정관. 정관 유사하게 이렇게 법정 조합 계약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적은 다음에
조합원이 기명 날인 서명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목적, 명칭, 정관하고 거의 비슷하죠? 출자에 관한 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적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뭐 계약으로 적을 수 있는 걸 많이 적어놨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관처럼 어쨌거나 합자조합은 이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자조합은 조합 계약에 적어야 될 내용이 법정화되어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등기가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등기가 나온다. 뭐야? 조합 형태고 계약 형태의 기업이 무슨 등기를 하지? 법인 기업만 등기하는데, 그죠? 예, 그렇죠. 법인 기업은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도 등기하면서 설립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등기는 설립 등기라고 말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때요? 설립 후에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역할인, 그렇죠?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문 표시를 잘 보시면 합자조합이 설립 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합자조합은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죠? 설립되고 그 이후 2주 내에 법정사항을 등기한다. 대항 요건이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법원직이죠. 15년도 문제에 보면은 업무집행조합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목적 명칭 등등 그죠? 주민등록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의 경우는 그 가액과 이행 부분을 등기해야 된다. 소재지에서 설립 후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는 그죠? 그래서 여기 등기사항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네요. 그래서 조문하고 우리 등기사항까지 알아두시면 돼. 근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조합계약사항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한 거 정말 나왔다. 안 나올 겁니다만 나왔다 하면 틀리면 돼.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법정 조합 계약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설립 후에 등기한다더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길다 하더라도 이걸 나열하고 묻지는 않고요. 등기를 보시고 알겠죠? 설립 후에 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업무집행조합은 누굴까요? 당연히 합자회사처럼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에, 업무집행조합원이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더 앞선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조합계약이죠.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시 말하면 무한책임조합원이 각자가 업무집행을 하고 한다. 알겠죠?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은 선정가주의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업무조합원이 있으면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요. 각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지원 행위에 대해서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중지하고 가반수 결한다. 이건 우리 조합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이에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조합계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은 둘 이상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업무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 A, B, C가 각자 업무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C가 A가 업무 집행하는 데서 의의를 제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다 모여 해서 어떻게 한다?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조합의 결정 방법이에요. 그걸 그대로 상법에 옮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그 말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조합은 어떨까? 유한책임조합은.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자하고는 자기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합자회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유한책임자분의 책임은요. 조합계에 정한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적회사, 유한회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사원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완전 정말 자기가 출자를 했을 때 그 출자액만큼에 대한 것만 책임지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면 거기는 어때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제3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 부담하지 않아요. 자기 출자한 만큼만 끝내는 거죠. 그걸로 끝내고 더 이상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인 주주 있잖아요. 주주는 주식을 사는 순간 돈을 다 출자를 다 하는 거죠.
무조건 외상으로 사는 거 없어요. 주식을. 출자를 다 끝내는 것이 끝낸 유한책임사원이고 여기 유한책임조합원의 유한주 저점에 합자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요. 출자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동안 언제까지 해라는 것에서 만약 출자를 안 하잖아요. 안 했을 때 그 남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한책임조합원이 만약에 10억을 출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5억밖에 출자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5억 있잖아요. 이 5억은 아직 출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5억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한책임조합원하고 동일하게 제3채권자, 그죠? 그 회사에 대한 조합 다시 말해 합자조합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있죠. 뭐가 추가되냐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제3자의 직접 책임져야 되는 금액은 5억 플러스 1억 해서 6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6억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 조합 계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가 10억 출장을 다 해버리면 어때요? 더 이상 책임 안 져요.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이제 배웠을 것인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분 양도. 요거는 자주 나와요. 지분 양도 자주 나와요. 법원도 마찬가지 법무사에서요. 조합원이 자기의 지분을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업무집행조합원, 다시 말하면 무한책임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그죠? 양도하는 경우 있겠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요,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어요. 달라요. 그게 조합계약이다, 이게는. 알겠죠? 이건 전원동의다. 이걸 암기하시고. 됐습니다. 사망은 뭐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뭐예요? 자, 가볼까요? 준용 규정 해놨잖아요. 준용 규정 다 어디에 준용하고 있습니까? 합자 조합에 대해서는 한 명회사의 본점 이전 등 이런 거 다 준용하고 있고요. 업무 집행 조항에서는 한 명회사에 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뭐 준용까지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요게 3항 가보시면 조합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 책임 조합원에 대해서는 한 명에서 사원의 자기 거래, 합자에서 유한책임 노무신용 출자 금지, 유한책임 사원의 경업의 자유, 합자에서 유한책임 사원의 감시권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준용합니다. 합자에서 유한책임 사원의 사망과 상속 승계 알겠죠? 특히나 이제 합자에서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 회사 대표의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준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준용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합자회사라는 한명회사를 보고 나면 이게 아주 쉽게 되는 거죠. 특히나 조심하게 기억을 해둘 것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랬잖아.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여기는 약정으로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약정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약정이 없다면 이걸 준용한다는 거죠. 유한책임회사의 감시권. 그렇죠?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대표회사의 금지 조항이 약정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합자에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상법이나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따른다. 됐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조문도 많지 않죠? 많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좀 나올 만한 거 뻔한 거다. 그래서 양도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법무사에 한번 나왔던 건데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의 업무 집행을 하지 못한다? 아니죠. 조합의 규정이 있으면 업무 집행할 수 있어요. 그죠? 합조에서 다른 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대리상 한번 가볼까요? 대리상부터 이제 한번 가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행위 강론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상행위 중에서 10개의 중요한 상행위를 영위하는, 그죠? 상행위를 영업 활동하는 그런 상인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대리 행위를, 그죠? 상행위 중에 대리 행위를 하는 상인 있죠. 그 상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상은요,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근데 상업 사용인은 아니에요. 우리 앞쪽에 봤던 그 상업 사용인 있잖아요. 뭐 지배인 같은 거. 거기는 어떻게 일정한 상인을 하지만 그 일정한 상인에 종속돼 있었잖아요. 여긴 종속가 안 돼 있어요. 독립된 상인입니다. 대리상 알겠죠?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어떻게 한다? 대리하거나 아니면 중개를 해줍니다. 두 개 영업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대리상은 알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홍콩 대리점 할 때 거기에 홍콩 대리점이죠. 대리점주 그자는 대리상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그죠? 삼성전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 알아둔다. 대리상의 개념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또 넘어가 보시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명칭을 계약 체결했어요. 자, 대리점 총판 계약을 하니까 이거 대리상이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는 대리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계약의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그죠? 상인이면서 그 다른 상인을 대리나 중개하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알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대리점이라든지 명칭만 사용했다고 바로 대리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서를 따른다.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지 의무자. 그 당연하죠. 대리상은 본인을 위해서 그죠? 본인을 위해서 대리 중개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 발송한다. 그냥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상은 경업금지가 있을까요? 우리 앞쪽에 한번 봤지만 상업사용의 경업금지 의무에서 경업금지의 취지가 뭡니까? 본인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경업금지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상도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불이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이건 동종영업이에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 대리상 알아두세요. 대리상. 그 다음에 경업금지 위반했다. 이 개입권이라든지 계약 해지, 손해배상은 앞쪽에 상업사용인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개입권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개입권의 소멸시효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앞쪽에 다 본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지를 받을 권 아니다. 그렇죠. 대리상은요. 그 소비자로부터 본인을 위해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대리상의 유치권을 가보겠습니다.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네요. 그럼 요거는 일반 상사 유치권의 특별한 거니까 특별 상사 유치권이네. 그쵸? 특별 상사 유치권이다. 그리고 특별 상사 유치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서 수정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 끝나고 제가 바로 조문 판례 정오표 있죠? 정오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고. 일단 우리 일반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여기서 일방적 상행위 하고 있죠. 요 쌍방적 상행위 나왔잖아요. 요 고쳐드릴 거는 나중에 일방적 상행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리상은 아까 본인을 위해서 하는 대리상인자죠. 그래서 본인 일정한 상인이니까 본인은 상인일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대리상이다. 이자도 어때요? 상인이겠죠. 그래서 구조상 어때요? 쌍방이 어때요? 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 쌍방의 상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은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 정오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를 요구하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비교해 봤잖아요. 일반 상사유치권에서는 쌍방적 상행이고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 중권일 때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리상도 유치권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변제액이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해 점유는요.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일반 상사 유치권은 잘 보셔야 되는데 쌍방적 상행을 요구하고 물건 어때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핵심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특별 상사 유치권은 우리가 위탁매매,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운송인의 유치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운송주선인하고 운송인에는 특이한 거는 둘 다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합니다. 알겠죠?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왜 특별 상사 유치권을 합니까? 이 일반 상사 유치권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 소유 물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대리상에서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그런 게 없잖아요. 누구? 본인을 위해서 그냥 점유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 비교할 게 있는데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하면 중개업 있잖아요. 이 중개업은 유치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중개업은 A하고 값이 있다면 B, A와 B를 어때요? 중간에 어떤 법률 행위를 대리해 주는 겁니다.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중개만. 대리라기보다도 중개만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상충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 상충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유치권이 없다. 그죠? 유치권이 없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조문으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7번 한번 가볼까요? 대리상은 거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 유치할 수 있죠. 이때 그 물건은 본인의 소유의 것을 요한다. 그런가요? 그걸 요구하지 않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유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특별상사 유치권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의 해지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상은 본인과 대리상 간의 대리권 계약을 체결했겠죠.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 해지들은요. 일단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만약에 약정하지 않았다. 그때 각 당사자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개월 전 거 있잖아요. 그죠? 2개월 전. 근데 우리 어, 예고하고 해지하는 제도가 상법 총칙에는 몇 개가 더 있어요. 익명조합도 그렇고요. 금융리스도 그렇고 가맹계약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좀 차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존속기한의 약정에 불구하고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물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거래에서요. 자, 그래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만약에 약정이 돼 있다. 조합원으로. 그럴 때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해지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리스가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금융리스는 해지 사유가 뭐냐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고 요때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익명조합은 6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졌죠. 근데 가맹계약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 기간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이랬죠? 그래서 이 부득이한인든지 뭐 이런 해지 사유는 여기는 없습니다. 왜? 여기에 요건이죠. 부득이한 사정이 다 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거다. 여러분 비교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상의 보상점권. 좀 독특한 제도인데 법원직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 조문 문제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잔뜩 나와 있잖아요. 법무사도 나오고 계속 나왔다. 자, 보상청구는 대리상이 영업을 잘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만약에 그 본인에게 이익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만둘 경우는 어때요? 대리상이 열심히 해서 확보된 고객과 관련되는 그러한 이익은 어때요? 돌려줘야 되겠죠? 노력한 적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상이 보상 청구합니다. 자,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히 증가됐어요. 거래가 증가됐어요. 근데 그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됐다면 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은요. 계약의 종료 전 5년간 평균 연보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평균 연보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 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보상 청구권은 소멸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9번을 한번 가보시면 상법 92조의 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한 현재의 증가시킨 고객 관계로 인해서 계약 종료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게 되거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해서 역정을 듣게 된 거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10번 한 가보시면 상법 92조 1항에 정한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해 본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 아닌 자에 대해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죠.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또 대리상의 보상 청구와 유사한 어떤 다른 사례가 있더라도 어때요? 이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대리상만 아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본인이 얻고 있는 이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이 92조 이 1항이 어때요?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상은 영업비밀 준수 의무가 있겠죠. 당연하죠.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개업. 네, 이제 중개업을 한번 해볼게요. 중개업. 이 중개업은 양쪽의 어떤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인간이란 말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타인간, 그죠? 타인간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죠. 상행위를 중개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민사행위를 중개하면 그죠? 민사중개인 합니다. 물론 중개하는 그 자체 행위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상행위로 볼 수 있고요. 자, 기출지문 1번 한번 볼까요? 상법상 경업금지를 부담하는 자는 대리상.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에 상충되는 자만 찾으면 되죠. 지배인, 상업사용인으로 우리가 경업금지 부담했죠. 영업양도인도 경업금지 부담하죠. 주식회사 이사 부담하는 거 맞죠? 상사중개인은 뭐예요? 이해상충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 간의 행위를 중개를 영업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 행위의 중개를 영업하는 자. 영업을 하는 자. 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인은 해당되지만 여기에서 상사 중개는 아니에요. 상사 중개는 상행위의 중개잖아요. 이 상행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법률 행위의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도 이 중개 자체는 뭐예요? 기본적 상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업자들 있죠. 부동산 중개업자들. 이들을 우리가 민사 중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가보겠습니다. 중개인은 급여 수령 대리권. 그래요. 중개인은요,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합니다. 양쪽을 통해서 뭔가 이행받을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다만 약정이나 간섭만 있을 때만 그렇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저쪽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의 한 행위에 대해서 겸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겸품은 이행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견품 보관 의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계약서 교부가 의무였네요. 여기는 중개인의 독특하게 있는 의무입니다.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돼야 돼요.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지체 없이 각 당사의 성명이나 이런 걸 적은 다음에 서면을 작성하고 양쪽을 이렇게 교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약서 교부 의무라. 계약서는 아니에요. 결약서 교부 의무라. 됐죠? 그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는 각 당사자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서명하게 한 후에 상대방이 교부하면 돼요. 즉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근데 한쪽 일방이 서면에 수령을 거부해요. 그때는 기명날인 하지 아니한 때 혹은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서명하지 않은 때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발송합니다. 거부했다고. 그죠?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개인은요. 아까 계약서를 계약이 성립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작성해 양쪽 나눠주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 있죠. 여기 전조에 규정한 사항 그랬잖아요. 이 전조에 규정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계약서의 내용을 장부에 따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중개인이 사무실에 보관하는 하나의 거래 장부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부 작성해야 되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다 적도록 되어 있고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중개인에 가서 그 장부의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문상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98조하고 99조예요. 98조하고 99조. 98조는 성명상호 묵비의무라 그래요. 당사자가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상호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에서 내 이름은 적지 말고 내 이름도 알려주지 마.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잖아요. 표시하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중개인이 요구할 때 중개는 어때요? 거기 따라야 됩니다. 서면이나 결약서 있죠. 거기에 서약 요거와 중개한 행위에 대한 장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적지 않습니다. 그죠? 적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성명상호 묵비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성명상호 묵비음이니까 A가 중개인, 그 다음에 B가 있다 합시다. A와 B에 대해서 중개하는 자인데 B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중개를 해달랐대. 그죠? 그때 A는 어때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만약에 B가 이행을 안 했어요. B가 이렇게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해야 될까요? 책임져야 되죠? 이때는 중개인이 책임집니다. 중개인이. 중개인이 B가 하지 않은 이행을 A한테 해줘야 돼요.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행담보책임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성명상호 묵비 의무의 조항 때문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성명상호 묵비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책임지게 한 것이 바로 밑에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중개인의 이행 책임이에요. 알겠죠? 그 중개인이 자기가 임의로 상대방 한쪽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전조의 성명상호 묵비 의무에 의해서 한쪽 당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밝히지 않는 자가 만약에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 측은 어때요? 중개인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행 책임입니다. 이해됐죠? 그걸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가보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위에 올라가시면 상법 98조에서 중개인에 대해서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양쪽 당사자 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럼 우리 중개인의 이행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입권하고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다시 말해서 중개인이 대신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자예요. 그랬을 때 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때? 이렇게 이행을 중개인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A와 B이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겁니다. 그 직접 당사자 되지 않아요. 중개인이 이행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되지 않는다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위탁매매인하고요. 위탁매매인에 가보면 이행담보책 있거든요. 이때 이행담보책임 직접 당사자 되지 않는 거 맞아요. 이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위탁매매인의 직접적인 개입권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직접 당사자가 돼요. 운송주성인의 개입권도 직접 당사자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중개인의 이행 책임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B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개인인 갑이 그냥 대신 책임지는 거죠.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거래 당사자가 이쪽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위탁매매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5번 한번 볼까요?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 성명 상호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 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 성명 상호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행 청구권은 이미 개입 의무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죠? 중개인 개입 의무 이미 한쪽이 성명 상호를 묵비를 했다 그러면요. 이미 중개인이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인이 당사자 성명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중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 법원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법원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명 상호 묵비 의무를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중개인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나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밝혔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백조 가면 중개인은요. 보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전략서 교부문 절차를 종료하는데 조심해요. 함정 많이 타죠. 6번 한번 가볼까요? 6번 가보시면 이렇게 문제 나오죠. 중개인의 보수 청구권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한 때 발생한다? 그럴싸해 보이죠? 아니에요. 이행이 아니에요. 이행. 알겠죠? 뭐예요? 전략서 교부의 절차를 종료할 때. 그죠? 종료하고 나서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전략서 교부. 전략서 교부는 뭐였어요? 계약이 성립된 후 작성하는 하에 서면이라고 그랬죠. 그 전략서 작성한 다음에 서로 양쪽이 이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보수 청구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어때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조문 특징으로서 이해해 두시면 충분해요. 이 조문을 잘 보여주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거의 조문 위주로 법원직은 조문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판례는 여기서 짚어드린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위탁매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